눈앞에서 본 것은 전쟁터보다 잔혹한 광경이었다. 손등에 새겨진 수십 개의 담뱃불 자국 공포에 떨며 누나 제발 돌아가 라고 울부짖는 동생. 그 순간 사복 차림의 여자는 조용히 베레모를 꺼냈었다. 은빛 투스타가 빛나는 순간 그 부대의 지옥이 시작됐다. 민간인 주제에 어디서 꼬치꼬치 캐묻고 난리야. 여긴 군부대고 내 말이 곧 규칙이야. 정문 위병소 상병이 짝다리를 짚은 채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불과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그는 수백 명의 장병들이 도열한 연병장 한가운데서 계급장이 강제로 떼인 채 엎드려 뻗쳐를 해야 했습니다. 과연 이 여자는 어떤 인물이었으며 해당 부대 내부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이 채널 운영에 막대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한겨울 추위는 뼛속까지 시렸다.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살인적인 혹한 속에서도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 정문 위병소는 굳건히 제 기능을 다하고 있었다. 휴전선에 인접한 최전방 GOP 부대 특성상 철조망박 통제구역에는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았고 매서운 칼바람만이 꽁꽁 언 땅바닥을 휩쓸고 지나갔다. 낮 1시 무렵 부대 위병소 앞에 커다란 짙은 회색 대형 SUV 한 대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정차했다. 곧이어 운전석 도어가 열리며 한 여자가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화장을 전혀 하지 않은 수수한 얼굴이었음에도 날카로운 눈매와 압도적인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 포스를 자아냈다. 신장은 175cm가량 되어 보였고 짙은 네이비색 롱코트에 검은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외견상으로는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민간인이었다. 올해 40세인 윤지아는 대한민국 육군 투스타 계급장을 단 현역 장군이었다. 어깨 위에 빛나는 별 2개를 단 소장 신분으로 제7보병사단을 총지휘하는 사단장이었다. 헌정 사상 가장 어린 나이의 여성으로서 처음 사단장 자리에 오른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력은 독보적이었다. 육사를 1등으로 졸업하고 곧바로 육군 특수전 사령부에 차출되어 12년 동안 정예 요원으로 활약했다. 요인 암살 방어, 대테러 진압, 아프리카 파병 등 목숨을 건 작전들을 완벽히 수행해내며 군 내부에서는 독사라는 이명으로 불렸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전술구사 능력과 백발백중의 사격술. 위기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강인한 멘탈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윤지아는 부대 지휘관 신분이 아니었다. 단순히 남동생의 얼굴을 보러 온 평범한 가족이었다. 그녀에게는 6살 터울의 남동생 최지훈이 있었다. 올해 24살인 지훈은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최근 현역으로 입대했는데 공교롭게도 누나가 책임자로 있는 7사단으로 자대 배치를 받은 것이다. 사실 이는 우발적인 결과가 아니었다. 윤지아가 사령부 인사처에 조용히 손을 써서 동생을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관할 구역 내로 빼낸 것이었다. 지훈은 태생적으로 체력이 약한 편이라 험난한 군부대 훈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누나로서 항상 노심초사했다. 게다가 지훈은 부모님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신 뒤 윤지아가 직접 업어 키우다시피 했기에 그녀에게 동생은 혈육을 넘어 자식과도 같은 의미였다. 윤지아는 차량 문을 닫고 굳게 닫힌 부대 정문을 응시했다. 거대한 철문 옆 초소에는 보초병 2명이 경계 근무를 서는 중이었다. 그녀는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빼들고 위병소를 향해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이동하는 짧은 순간에도 그녀의 시선은 부대 안팎을 매섭게 훑고 있었다. 위병소 주변의 청결도, 근무자들의 총기 파지법과 눈빛, 외곽 철책의 이상 유무까지 점검하는 것은 12년 동안 뼛속까지 스며든 특전사 시절의 직업병이었다. 면회 접수처 안에는 병사 2명이 앉아 있었다. 앳된 얼굴에 일병 하나와 전투복에 병장 마크를 단 말년 병참이었다. 그 병장의 오른쪽 가슴에는 송민규라는 명찰이 오버로크 되어 있었다. 윤지아가 방문객 창구 앞에 서자 송민규 병장이 의자에서 엉덩이를 뗐다. 하지만 똑바로 선 것이 아니라 짝다리를 짚고
건방지게 벽에 기댄 상태였다. 군 기본 자세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불량한 태도였다. 방한용 야상의 지퍼는 반쯤 내려가 있었고 방탄 헬멧은 헐렁하게 얹혀 있었다. 게다가 근무 시간에 떡하니 막대 사탕을 입에 물고 있었으니 명백한 복무 규정 위반이었다. 송민규는 창문 너머로 윤지아의 전신을 훑어내렸다. 매우 불쾌하고 노골적인 눈빛이었다.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이내 시선을 끈적하게 아래로 내리며 몸매를 감상하는 듯했다. 이윽고 픽 콧방귀를 끼며 비아냥거리는 웃음을 흘렸다. 윤지아는 속으로 불쾌감을 삼켰지만 겉으로는 전혀 티를 내지 않았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며 짧게 말했다. 면회 신청합니다. 낮게 깔린 음성에는 범접하기 힘든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그럼에도 송민규는 콧방귀를 끼며 막대 사탕을 입에 문 채 귀찮다는 듯 신분증을 낚아챘다. 앞뒤로 꼼꼼히 살피지도 않고 대충 곁눈질하더니 탁소리가 나게 신분증을 창구 바닥에 내팽개쳤다. 면회요? 누구 찾아왔는데요? 턱을 치켜들고 내뱉는 말투에는 대국민 서비스 정신이나 예의범절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윤지아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눌렀다. 그리고 감정이 섞이지 않은 톤으로 답했다. 최지훈 일병 보러 왔습니다. 그 이름을 듣자 송민규의 미간이 살짝 좁아지더니 이내 조소가 번졌다. 그는 옆에 앉은 후임과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하며 낄낄거렸다. 그들의 비열한 웃음소리 이면에는 묘하게 찜찜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윤지아의 동공이 순간 서늘하게 가라앉았으나 눈치 없는 송민규는 입을 나불거렸다. 아, 그 찐따 새끼요? 그러고 보니 위에 눈아년 하나 있다고 듣긴 했네. 송민규는 스스럼 없이 상스런 욕설을 내뱉었다. 면회객의 가족을 향해 대놓고 비하 발언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이가 한참 많아 보이는 윤지아에게도 반말을 섞었었다. 윤지아의 턱관절이 툭 붉어졌다. 코트 주머니 속에 넣은 양손에 바짝 힘이 들어갔으나 그녀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섣불리 화를 냈다가는 부대 안에 있는 지훈에게 불똥이 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면회 접수증이나 주시죠. 윤지아가 끓어오르는 화를 삼키며 단호하게 요구했다. 송민규는 출출 혀를 차며 서랍에서 낡은 양식을 한 장 꺼내 들었다. 그러더니 바닥에 던졌던 신분증을 주워들어 주민번호 앞자리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이내 그의 입꼬리가 실룩거리며 조롱기가 가득해졌다. 어이구 윤지아 씨, 올해 40이시네? 내일 모레 갱년기 올 아줌마가 동생 군대 챙기러 여기까지 행차하시고 눈물겨운 남매애네요. 아줌마라는 호칭에 힘을 주며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수작이 뻔히 보였다. 윤지아는 눈을 감고 길게 호흡을 내뱉었다. 그녀는 포탄이 빗발치는 교전 지역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던 인물이었다. 머리에 테러범의 권총이 겨눠진 순간에도 분당 심박수를 통제하던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었다. 그러나 지금만큼은 그녀의 이성적인 통제력이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었다. 초병, 말 조심해라. 윤지아의 입에서 쇳소리처럼 차가운 음성이 흘러나왔다. 크게 소리치지 않았음에도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경고성 멘트였다. 12년 동안 피바람이 부는 특수작전 부대에서 다져진 살기 어린 기운이었다. 목숨이 오가는 적진 한가운데서 대원들을 지휘할 때 내뿜던 바로 그 살벌한 톤이었다. 눈치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오금이 저렸을 테지만 오만한 송민규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눈치를 보던 일병 녀석도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다. 송민규는 아예 접수 창구 밖으로 걸어 나와 윤지아의 코앞까지 거만하게 다가섰다. 어허, 밖에서 온 민간인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한테 훈계질입니까? 여긴 사회가 아니라 군부대고요. 위병소 안에서는 내 기분이 곧 법입니다. 아주머니. 그는 입안에 사탕을 굴리며 손가락으로 윤지아의 왼쪽 어깨를 툭툭 밀쳤다. 힘을 주어 민 것은 아니었으나 군복을 입은 자가 민간인의 신체에 동의 없이 손을 댄 명백한 폭행이었다. 윤지아의 동공이 무섭게 수축했다. 그녀의 근육들이 살상 모드로 즉각 반응하기 시작했다.
저 건방진 손목을 꺾어버리고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을 처박게 만드는 데는 단 0.5초면 충분했다. 특전사 시절 수만 번 반복 숙달한 크라브마가 살상 무술이 신경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윤지아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다. 터질 듯한 분노를 억누르며 허벅지를 꼬집었다. 그녀가 참아야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지금 폭력을 행사하면 군인 폭행 현행범이 될 뿐만 아니라 영내에 있는 지훈이 부대원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터였다. 극성맞은 누나가 면회 와서 분대장을 두들겨 팬 관심병사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면 지훈의 남은 1년은 끔찍한 지옥으로 변할 것이 자명했다. 그래서 윤지아는 피가 나도록 손바닥을 꽉 쥐며 치밀어 오르는 사리를 속으로 사겼다. 그녀는 거리를 벌리기 위해 한 발짝 뒤로 빠지며 딱딱하게 내뱉었다. 접수증이나 줘요. 높낮이 없는 평온한 목소리였으나 시베리아 벌판에 칼바람 같은 서늘함이 배어 있었다. 송민규도 기세에 눌린 듯 아주 찰나의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그러나 이내 본래의 껄렁한 모습으로 돌아와 펜과 종이를 윤지아 쪽으로 툭 밀어 던졌다. 이거나 적으쇼. 그리고 위에다 보고해서 허가 떨어져야 면회되니까 저쪽 벤치에서 대기하고. 윤지아는 구겨진 종이를 들고 위병소 옆 임시 휴게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멀어지는 그녀를 보며 송민규가 후임병의 옆구리를 찌르며 조롱조로 속닥거렸다. 저 여자 눈깔 봤냐? 사람 하나 쳐 죽이겠네. 미친 노처녀 아냐? 일병 녀석이 눈치를 살피며 아부하듯 답했다. 에이, 그래봤자 그 고문관 최지훈 누나 아닙니까? 맨날 선임들한테 털려서 질질 짜는 놈인데 빽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두 악마 같은 놈들은 킬킬대며 파한대소했다. 그 버러지 같은 녀석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방금 자신들이 조롱한 여자가 대한민국 군부대 내에서 가장 살상력이 뛰어난 인간 병기이자 7사단 병력 1만 명의 생사 여탈권을 쥔 투스타 사단장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장군이 현재 활화산처럼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것도 말이다. 낡은 소파에 주저앉은 윤지아는 유리창 너머로 부대 내부를 스캔했다. 흙먼지가 날리는 연병장 뒤편의 생활관 건물들. 저 수많은 건물 중 어딘가에 동생 지훈이 갇혀 있을 터였다. 심장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안감이 그녀를 옥죄었다. 접수처에서 송민규가 보여준 태도, 지훈의 이름을 꺼냈을 때 보인 악의적인 미소, 맨날 털려서 질질 짠다던 일병의 끔찍한 수다.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구석이 없었다. 윤지아는 핸드백 안주머니에 지퍼로 봉인해둔 물건을 만지작거렸다. 영관급을 넘어선 장성급 지휘관의 상징, 투스타가 박힌 베레모. 당장이라도 꺼내 쓰고 싶었지만 타이밍이 아니었다. 일단은 지훈의 상태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우선이었다. 그녀는 끓는 속을 진정시키려 명상하듯 호흡을 가다듬었다. 철원에 살을 내듯 차가운 삭풍이 폐부를 찌르며 들어왔다. 그렇게 침묵 속에서 인내의 시간이 흘렀다. 면회 신청을 한 지 어언 40분이 지났지만 윤지아는 플라스틱 의자에 미동도 없이 앉아 바깥만 주시했다. 초소 쪽에서는 송민규가 떠드는 불쾌한 잡담 소리가 벽을 뚫고 넘어왔다. 전방 경계는 내팽개친 채 후임과 시시껄렁한 농담 따먹기나 하는 모양이었다. 윤지아의 턱관절은 분노로 인해 바스라질 듯 경직되었다. 12년 동안 대테러 부대에서 북한군 특수부대나 테러리스트들을 상대할 때도 이토록 살인 충동을 느낀 적은 없었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대기실 문이 덜컥 열리며 송민규가 들어왔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불량한 걸음걸이로 다가와 통보했다. 면회 허가 떨어졌네요. 근데 최지훈 그 새끼. 아니 그놈 요새 몸이 좀 안 좋아서 제대로 걸어 나올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 윤지아는 일절 대꾸하지 않았다. 아무 말 없이 코트를 챙겨 입고 송민규의 어깨를 치며 밖으로 나갔다. 송민규는 순간적으로 뿜어져 나온 살기에 흠칫 놀랐으나 이내 허세를 부리며 면회장 쪽으로 턱짓을 했다. 우측 건물 1층입니다. 아주머니. 한 10분쯤 기다리면 올 겁니다. 윤지아는 안내받은 면회장 건물로 진입했다.
건물 내부를 걷는 동안 참담한 관리 상태가 한눈에 들어왔다. 벽지는 곰팡이가 쓸어 너덜거렸고 계단 구석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하게 쌓인 종이컵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기본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쓰레기장 같은 부대였다. 사령관의 권한으로 당장 해당 연대장의 모가지를 날려버리고 싶을 만큼 심각한 직무유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군사 경찰을 부를 때가 아니었다. 핏줄의 안위가 먼저였다. 삐걱거리는 면회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좁디 좁은 공간에는 낡은 플라스틱 탁자 하나와 등받이가 부서진 의자 2개가 전부였다. 창틀 너머로는 흙바람이 부는 연병장과 구형 스레트 지붕을 얹은 막사들이 흉물스럽게 서 있었다. 윤지아는 차가운 의자에 걸터앉아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벌써 오후 3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산속의 겨울은 금방 어두워지기에 조만간 해가 떨어질 터였다. 한 10분 정도 대기했을 무렵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리며 문고리가 돌아갔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일어섰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고개를 숙인 채 들어오는 동생의 꼴을 마주한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지훈이었다. 24살의 푸릇푸릇했던 대학생은 낡은 전투복을 걸친 채 처참한 몰골로 서 있었다. 우측 광대뼈 부근은 시뻘겋게 부어올라 피멍이 맺혀 있었다. 생성된 지 최소 일주일은 지나 보이는 누런 멍자국들도 얼굴 곳곳에 산재해 있었다. 단단한 둔기로 얻어맞은 게 분명했다. 아랫입술은 찢어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고 목덜미에는 긁힌 상처가 선명했다. 그러나 분노의 임계점을 넘게 만든 것은 지훈의 양손이었다.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닫을 때 드러난 맨손등의 상태는 경악스러웠다. 좌우 손등 전체에 붉게 짓무른 원형 흉터들이 징그럽게 박혀 있었다. 타오르는 담뱃불을 생살에 그대로 지져버린 악랄한 고문의 흔적이었다. 일명 담뱃방이라 불리는 군대 내 최악의 악습의 결과물이었다. 얼핏 세어보아도 양손 합쳐 15개가 넘어 보였다. 윤지아는 쇠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폐부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듯한 호흡곤란이 찾아왔다. 12년 동안 소말리아 해적의 시신이나 테러범들의 참수 현장도 목격했던 철의 여인이었으나 피부치의 끔찍한 상흔 앞에서는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자신이 기저귀를 갈아주며 애지중지 키워낸 세상에 하나뿐인 남동생이 망가져 있었다. 부모님을 불의의 사고로 한꺼번에 잃고 고아가 되었을 때 자신의 청춘과 군대 월급을 전부 바쳐가며 뒷바라지한 내 새끼였다. 지훈아. 윤지아의 입술 사이로 처절하게 떨리는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지훈은 누나와 시선을 맞추지 못한 채 시멘트 바닥만 뚫어지라 쳐다보며 죄인처럼 서 있었다.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요동쳤다. 윤지아는 천천히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지훈아, 고개 좀 들어봐. 누나 왔어. 그제야 지훈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서서히 누나를 향했다. 눈시울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혈육을 만난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극도의 패닉과 두려움에 질린 처절한 절규에 가까웠다. 지훈이 이빨을 부딪히며 더듬거렸다. 누나 빨리 가, 제발 돌아가. 윤지아는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지훈은 뒷걸음질치며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제발 가라고. 누나 여기 있는 거 선임들이 알면 나 오늘 진짜 맞아 죽는단 말이야. 피 토하듯 뱉어내는 짐승의 울음소리였다. 엄살이나 과장이 개입되지 않은 뼈저린 살해 위협에서 비롯된 생존 본능이었다. 윤지아는 강제로 지훈의 어깨를 붙잡고 화상투성이인 두 손을 끌어당겼다. 지훈이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특전사 출신 누나의 악력을 뿌리칠 순 없었다. 그녀는 일그러진 손등의 상처 부위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어떤 새끼가 이랬어? 폭풍전야처럼 고요하지만 핏방울이 뚝뚝 떨어질 듯 살벌한 음성이었다. 그러나 지훈은 발작을 일으키며 누나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 뿐이었다. 어떤 개새끼 짓이냐고 묻잖아. 윤지아가 참지 못하고 사자처럼 윽박질렀다. 지훈은 희챈거리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아무도 안 그랬어. 그냥 내가 바보 같아서 작업하다가 불붙은 드럼통에 대인 거야. 허접한 변명이었다.
원형으로 일정한 크기의 화상이 양손에 수십 개나 생기는 사고란 존재하지 않았다. 애초에 지우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담배를 입에 대본 적이 없는 아이였다. 누군가가 악의적인 즐거움을 위해 인간의 피부를 재떨이 대신 사용한 것이 명백했다. 최지훈, 당장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윤지아가 악력을 행사해 지훈의 턱을 강제로 치켜올렸다. 시선을 피하던 지훈은 결국 누나의 타오르는 안광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윤지아의 강인한 눈동자에서 투명한 액체가 흘러내렸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던 혹독한 지휘관이자 독사가 생전 처음으로 동생 앞에서 처절하게 오열하고 있었다. 주동자 이름 다 불어. 내가 그 새끼들 숨통을 끊어놓을 테니까. 하지만 지훈은 발작을 멈추지 않았다. 안 돼. 누나가 민원 넣으면 나 진짜 기수열에 당해서 죽는다고. 제발 못 본 척하고 당장 집으로 가. 창문이 흔들릴 정도의 처절한 비명이었다. 지훈은 다시 한번 누나를 강하게 밀쳐내며 방문석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윤지아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굳어버렸다. 가족의 구원의 손길마저 쳐낼 만큼 동생의 정신은 철저히 붕괴되어 있었다. 저항 의지를 완전히 상실한 노예의 모습이었다. 뼈와 살이 깎이는 고통보다 보복의 공포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윤지아는 턱을 악물며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냈다. 그리고 지휘관의 페이스를 되찾으며 낮게 속삭였다. 최초 구타 발생일이 언제부터야? 대답해. 그녀의 목소리에 배어있던 누나로서의 다정함이 증발했다. 대신 전장의 최전선에서 타격 대원들에게 작전 명령을 하달하던 무자비하고 단호한 사단장의 톤으로 바뀌었다. 그 절대적인 카리스마에 억눌린 지훈은 조건 반사적으로 입을 열었다. 석 달 전 자대 배치받고 일주일 뒤부터 벌벌 떠는 입술새로 참혹한 진실이 흘러나왔다. 석 달. 장장 100일 가까운 시간 동안 지훈이 이 생지옥에서 살인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를 홀로 견뎌왔다는 뜻이었다. 윤지아의 꽉 쥔 주먹 틈으로 붉은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인내심을 묶어두고 있던 이성의 끈이 마침내 끊어졌다. 그 시간 동안 지아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비록 지훈이 타 대대에 소속되어 매일 마주칠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단을 책임지는 지휘관으로서 동생의 고통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에 스스로에 대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어떤 놈이야? 당장 이름 대. 지훈은 망설이듯 입술을 꾹 물었다. 처음엔 숨기려 했으나 단호한 지아의 시선을 마주하자 결국 굳게 닫혔던 입술이 열렸다. 송민규 병장이요. 그놈 동기들이랑 같이요. 송민규, 조금 전 위병소에서 사복 차림의 지아를 깔보며 모욕을 줬던 바로 그 녀석이었다. 지아의 두 눈에 서늘한 한기가 스쳤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송민규가 지훈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 짓던 비열한 웃음. 허구한 날 맞아서 죽을 것 같다고 하던 후임병의 넋두리. 동생을 향해 내뱉던 멸시 가득한 호칭까지. 모든 정황이 하나로 맞아떨어졌다. 어떤 짓을 당한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놔. 지아의 음성은 매섭게 얼어붙어 있었다. 지우는 머뭇거리다 이내 끔찍했던 기억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동생의 입에서 나온 현실은 처참하기 짝이 없었다. 송민규를 포함한 동기 병장 셋은 소대 내의 최고 참들이었고 그들은 악의적으로 지훈을 타겟 삼아 괴롭혀왔다. 초기에는 가벼운 얼차려나 욕설에 불과했지만 갈수록 가혹함의 강도가 높아졌다. 개인 사물함에는 쓰레기를 던져 넣었고 지훈의 사적인 물건들을 빼앗아 변기통에 쳐넣기 일쑤였다. 한겨울 새벽에 잠든 동생의 침낭을 빼앗고 창문을 활짝 열어 냉기에 떨게 만들었다. 식당에서는 밥조차 넘기지 못하게 막았으며 화장실 출입마저 통제당해 바지에 소변을 지리는 굴욕까지 겪어야만 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악랄한 것은 정신적 고문이었다. 송민규는 억지로 지훈에게 불효막심한 편지를 작성하도록 협박했다. 부모를 쓰레기라 칭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가족을 모독하는 그를 억지로 적게 만들었다. 반항할 때면 무자비한 구타가 이어졌다. 뺨을 후려치고 복부를 걷어찬 뒤
급기야 손등에 불붙은 담배를 지져버렸다. 끔찍한 증언을 듣는 내내 지아의 몸은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핏발선 분노가 혈관을 타고 치솟아 올랐다. 심장 박동이 거칠어지고 호흡이 흐트러지며 손끝마저 미세하게 떨려왔다. 그럼에도 지아는 악착같이 평정을 가장했다. 상처받은 동생 앞에서 멘탈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지금 지훈에게 필요한 건 기댈 수 있는 단단한 보호자였으니까. 어째서 위에 알리지 않은 거야? 대대장이든 중대장이든 말이야. 지훈은 체념한 듯 자조적인 미소를 흘렸다. 말했어요. 중대장님께 전부 다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군 생활이 원래 다 그런 거니 유별나게 굴지 말라는 핀잔뿐이었죠. 심지어 그날 저녁 송병장에게 끌려가 평소보다 훨씬 더 끔찍하게 구타당했습니다. 지아는 분노로 이를 악물었다. 중대를 책임지는 대위 장교가 밑에 있는 병사의 절규를 짓밟은 것이다. 심각한 구타 가혹 행위를 인지하고도 눈 감아준 것을 넘어 사실상 범죄를 묵인하고 부추긴 거나 다름없었다. 이는 지휘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자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직무유기 범죄였다. 그 중대장놈 이름이 어떻게 되지? 박민재 대위입니다. 지아는 그 이름 석자를 뇌리에 깊게 각인시켰다. 다이아몬드 3개를 달고 있는 박민재 대위. 그 역시 이번 사태의 죗값을 치러야 할 대상이었다. 대대를 지휘하는 건 최동환 중령님이고요. 쌍무궁화를 달고 있는 중령급 지휘관이었다. 지아는 관련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되새겼다. 송민규, 병장, 박민재 대위, 최동환 중령.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놈들에게 자비란 없을 것이다. 지아는 조용히 다가가 상처투성이인 동생을 꽉 품어주었다. 지훈은 마침내 안도하며 누나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지난 2달간 지옥 속에서 삼켰던 눈물이 둑이 터지듯 흘러내렸고 건장한 20대 청년은 꼬마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지아는 흐느끼는 동생의 등을 다독이며 부드럽게 타일렀다. 다 끝났어. 안심해. 누나가 전부 다 처리할 테니까. 앞으로 그 어떤 쓰레기도 네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 거야. 그러자 지훈은 잔뜩 겁먹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그만둬요, 누나. 누나가 나섰다간 나중에 감당할 수 없게 커질 거라고요. 지아의 입가에 옅은 호선이 그려졌다. 그러나 결코 온기가 느껴지는 미소가 아닌 살얼음판 걷듯 오싹한 냉소가 감돌았다. 감당할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사람은 내가 아냐. 감히 내 동생을 건드린 그 버러지들이지. 곧이어 정해진 면회 시간이 종료되었고 지훈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내무반을 향해 복귀해야 했다. 동생의 뒷모습을 보며 지아가 단호하게 덧붙였다. 맹세할게. 오늘 이후로 그 누구도 널 괴롭히지 못할 거야. 지훈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기색이었으나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누나의 눈동자를 마주하곤 묵묵히 끄덕였다. 이윽고 그가 면회장 문을 열고 나갔다. 지아는 창가에 서서 지훈이 부대 막사를 향해 터덜터덜 걸어가는 광경을 주시했다. 동생의 등은 잔뜩 굽어 있었고 발걸음엔 생기라곤 전혀 없었다. 군대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쾌활했던 동생을 저 지경으로 무너뜨렸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핸드백을 열어 젖혔다. 가방 안쪽에는 사적인 외출 시엔 꺼낼 일이 없는 군용품이 자리하고 있었다. 은빛 투스타가 선명하게 박혀있는 전투모와 소장 계급장이었다. 아침에 외출 준비를 할 때만 해도 무의식적으로 챙겨 나온 것이었는데 어쩌면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직감이 오늘 이 부대에서 큰일을 치르게 될 거라 경고한 것일지도 몰랐다. 면회장을 빠져나온 지아의 발걸음은 밖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위병소를 등진 채 부대의 심장부인 대대본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원칙적으로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보안구역이었지만 그녀는 거침이 없었다. 어차피 이 넓은 영내의 모든 공간과 인력은 그녀의 절대적인 통제권 아래 놓여 있었으므로 복도를 순찰 중이던 상병 하나가 사복 차림의 지아를 가로막아 섰다. 아주머니, 이쪽은 외부인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지아는 대꾸 대신 서리빨 같은 눈동자로 병사를 응시했다.
압도적인 기백에 짓눌린 상병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범접할 수 없는 포스를 내뿜는 이 여자가 평범한 민간인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한 탓이다. 지아는 묵묵히 그를 스쳐 지나갔다. 멍하니 서 있는 상병을 뒤로 한 채 지아는 대대 지휘부 건물로 진입했다. 막힘없이 계단을 타고 2층 대대장실로 직진했다. 복도를 오가던 간부와 병사들이 난데없는 사복 여성의 난입에 수군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어느 누구 하나 섣불리 나서서 그녀를 제지하지 못했다.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휘관 특유의 살기 어린 위압감에 압도당했기 때문이다. 지아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대대장실 문 앞이었다. 문에는 대대장 중령 최동환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다. 그녀는 인기척을 내거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거칠게 문을 열어젖혔다. 집무실 책상 뒤편으로는 어깨에 쌍무궁화를 단 중년 장교 최동환 중령이 업무를 보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최중령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당신 뭡니까? 민간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닙니다. 지아는 중령의 호통을 가볍게 무시했다. 그 대신 메고 있던 가방을 열어 은빛 투스타가 빛나는 전투모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자신의 머리 위에 눌렀었다. 그 순간 최동환 중령의 안색이 시체처럼 창백하게 굳어버렸다. 그는 용수철처럼 의자에서 튕겨 일어나 칼같이 거수경례를 붙였다. 사단장님 모십니다. 지아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짧고 굵게 명령을 하달했다. 이 시간부로 대대 인원 전원 연병장으로 집합시켜.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며 최동환 중령이 인터폰 수화기를 낚아챘다. 그의 이마 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부대를 총괄하는 투스타 사단장이 사복 차림으로 예고 없이 대대장실을 덮친 것이다.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초유의 사태였다. 각 중대 행정반에 하달한다. 5분 내로 대대 전인원 연병장으로 헤쳐 모여. 최중령의 쉰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통신을 마친 그가 힐끗 지아의 눈치를 살폈다. 지아는 창밖에 텅 빈 연병장을 무섭도록 고요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투스타 계급모를 쓴 그녀의 꼿꼿한 뒷모습은 거대한 바위산처럼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도대체 무슨 연유로 이렇게 갑자기 행차하신 겁니까, 사단장님? 최중령이 등줄기에 땀을 흘리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지아는 여전히 시선을 밖에 둔 채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가서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다. 그 섬뜩한 일갈에 최중령은 숨을 죽였다. 장교로서 쌓아온 자신의 모든 커리어가 오늘 이 순간 박살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가 덮쳐왔다. 부대 전체에 사이렌 같은 비상소집 방송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행정반 당직병들이 다급하게 막사를 돌며 인원을 통제했다. 휴식을 취하던 병사들은 황급히 전투복을 꿰어입고 뛰어나왔고 영내 훈련 중이던 부대원들 역시 즉각 훈련을 멈추고 연병장을 향해 내달렸다. 조용하던 부대가 일순간에 발칵 뒤집혔다. 도대체 뭔 일인데 갑자기 다 모이래? 나도 몰라. 대대장님이 직접 내린 긴급 지시라는데? 부대원들은 웅성거리며 대열을 맞추기 시작했다. 현장에 나온 간부들조차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예고된 일과표에 없는 대규모 점호는 이례적이었고 평온한 오후 시간대에 대대원 전체를 불러 모으는 건 부대의 초비상 사태가 터졌을 때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집합명령이 떨어진 지 단 5분 만에 드넓은 연병장이 얼룩무늬 전투복으로 빽빽하게 채워졌다. 500여 명에 달하는 대대 인원이 칼같이 오와 열을 맞췄다.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왔지만 대열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윽고 본청 건물 입구에서 최동환 중령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 뒤로 지아가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단상을 향하는 두 사람에게 500개의 시선이 쏠렸다. 그리고 곧이어 병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대장 뒤를 걷는 이는 평범한 겉옷을 걸친 여자였으나 머리에는 은색 투스타가 빛나는 지휘관용 모자를 얹고 있었기 때문이다. 투스타, 즉 사단장급 장성이었다. 대열 곳곳에서 숨죽인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부대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별을 단 사단장이 어째서 사복 차림으로 우리 대대에 나타난 거지? 도대체 무슨 사단이 난 걸까? 의문이 증폭되는 가운데 지아와 최중령이 사열대 위로 올랐다. 연단 마이크를 잡은 최중령의 손끝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다. 대대 전체, 차렷, 구령을 붙이는 대대장의 음성마저 불안하게 갈라졌다. 일순간 500명의 인원이 내는 군화 소리가 우렁차게 연병장을 갈랐고 각 잡힌 부동자세가 완성되었다. 최중령이 뒤로 돌아 지아를 향해 거수경례를 올렸다. 대대 집합 보고 전원 집결 완료했습니다. 지아는 가볍게 답례를 한 뒤 연단 중앙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에게 500개의 흔들리는 시선이 꽂혔다. 지아는 차가운 시선으로 도열한 인원들을 천천히 훑어내렸다. 사냥감을 노려보는 맹수처럼 살벌한 안광이었다. 본관은 제5보병사단을 지휘하는 사단장 윤지아 소장이다. 대형 스피커를 통해 지아의 음성이 부대 전체를 짓눌렀다. 억눌려 있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강력한 호통에 연병장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게 되었다. 오늘 본관이 사복 차림으로 이곳 대대에 발걸음한 이유는 단 하나, 친동생을 면회하기 위해서였다. 3중대 2소대의 최지훈 일병 말이다. 순간 연병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적막이 내려앉았다. 최지훈. 평소 그가 당하던 취급을 알던 병사들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고 소속 부대인 3중 대원들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굳혔다. 위병소를 통과할 때 어느 병장 녀석과 마주쳤지. 녀석은 면회객인 나를 향해 불량하게 껌을 씹으며 아줌마라 호칭하고 내 어깨를 거칠게 떠밀며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다. 지아의 톤이 미세하게 떨리며 진노가 묻어나기 시작했다. 연병장의 병사들은 침을 꿀꺽 삼켰다. 감히 투스타의 어깨를 밀치고 조롱했다니 그 미친 병장은 오늘 영창으로 끝날 수준이 아닐 터였다. 비록 사단장일지라도 나 개인에게 저지른 무례함은 관대하게 넘어갈 수 있다. 진짜 끔찍한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지아는 연설을 멈추고 거친 숨을 고르며 분노를 한 차례 억눌렀다. 이윽고 마이크를 움켜쥔 그녀가 다시 입술을 뗐다. 면회장 안에서 내 피부치와 마주 앉았다. 동생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엉망이었다. 한쪽 눈두덩이는 시퍼렇게 부어올라 있었고 두 손등엔 담뱃불로 지져진 상처가 셀 수도 없이 널려 있었다. 아이는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더군. 도열한 대원들 사이에서 경악의 찬탄식이 새어나왔다. 지아의 목소리는 마치 서리발처럼 날카로워졌다. 내 동생이 나를 보자마자 꺼낸 첫마디가 뭔 줄 아나? 제발 돌아가 달라는 애원이었다. 누나가 면회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자긴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더군. 건장한 20대 사내가 가족에게 살려달라 매달리는 대신 겁에 질려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그건 너희 대대가 그 아이에게 참혹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다는 반증이다.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지아의 고함이 연병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폭풍처럼 쏟아지는 사단장의 극대노에 500명의 인원이 파랗게 질려 숨을 헐떡였다. 옆에 서 있던 최동환 중령은 이미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송민규 병장. 단도를 찔러 넣듯 매서운 호명에 연병장 전체가 일순간 꽁꽁 얼어붙었다. 삼중대 병력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한 사내가 다리가 풀린 채 비틀비틀 걸어 나왔다. 주동자 송민규였다. 그의 안색은 이미 시체처럼 창백했다. 방금 전 초소에서 자신이 껌을 씹으며 밀쳐냈던 민간인이 다름 아닌 투스타 사단장이었으며 2달 내내 괴롭혔던 샌드백 후임이 바로 그 사단장의 친동생이었음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공포에 질린 두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당장 이리 튀어나와. 지하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송민규는 거의 기다시피 대열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해 질질 끌리듯 사열대 앞까지 다가왔다. 장성 앞에 불려나온 그는 감히 시선을 마주치지 못한 채 땅바닥만 뚫어져라 쳐다봤다. 연단 계단을 밟고 내려온 지아가 녀석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체격은 훨씬 왜소했으나
그녀가 뿜어내는 오라는 가해자를 완벽하게 짓눌렀다. 쳐다봐. 덜덜 떨며 고개를 든 송민규는 지아의 살기 어린 두 눈을 마주하고 숨을 헐떡였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특수전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생사를 넘나든 야차 같은 군인의 눈빛에 영혼마저 얼어붙는 듯했다. 핏기가 가신 송민규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켰다. 내 놈 짓이냐? 내 동생을 샌드백 취급한 게. 그게. 변명하지 말고 묻는 말에만 답해. 네가 최지훈 일병을 상습 폭행했나? 낮게 으르렁거리는 맹수의 음성에 녀석은 입도 뻥긋하지 못한 채 벌벌 떨기만 했다. 지아는 주춤하는 녀석을 향해 바짝 다가붙었다. 애 손등에 담뱃불 지진 것도 내 놈 작품이냐? 입 다물고 있으면 헌병대 끌고 가서 군사재판으로 털어주지. 거기서도 묵비권이 통할지 보자. 벼랑 끝에 몰린 송민규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얘졌다. 자, 잘못했습니다. 누가 내 사과를 받겠다고 했나? 예, 아니오로만 팩트를 대답해라. 네가 한 짓 맞아? 예, 맞습니다. 기어들어가는 송민규의 자백은 지아가 들고 있던 스피커 마이크를 통해 500명의 귓전에 똑똑히 꽂혔다. 투스타의 혈육을 상대로 한 악랄한 가혹행위를 본인 입으로 인정한 순간이었다. 그 즉시 지아의 손이 녀석의 어깨로 뻗어나갔고 찌익하는 파열음과 함께 병장 계급장이 무참히 뜯겨나가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송민규는 바닥에 고꾸라지며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다. 대대원 전체가 주시하는 한가운데서 알량한 최고참 병장이 비참하게 바닥을 기었다. 전우를 짓밟고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 버러지에게 군복과 계급은 과분하다. 지아의 선고가 묵직하게 연병장을 때렸다. 오열하는 송민규의 전투복 바짓가랑이 사이로 흉한 얼룩이 번져가고 있었다. 극심한 공포심을 견디지 못하고 바지에 오줌을 지린 것이다. 그 처참한 꼴을 숨죽여 지켜보던 후임들은 내심 환호성을 질렀고 방관하던 선임들은 공포에 질려 마른 침을 삼켰다. 지아는 오물처럼 쓰러진 녀석을 버려둔 채 사열대로 복귀했다. 마이크를 고쳐 잡은 그녀의 다음 타겟이 지정되었다. 삼중대장 박민재 대위 튀어나와. 장교석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던 다이아몬드 3개의 사내가 황급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얼굴이 반쪽이 된 박 대위는 단상 밑까지 달려와 절도 있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삼중대장, 대위 박민재입니다. 지아는 감정 없는 어조로 취조하듯 물었다. 내 동생이 직접 가혹행위 사실을 대위에게 털어놓았나? 찰나의 순간 박민재의 뇌리에 거짓말을 할까 하는 유혹이 스쳤지만 모든 정황을 꿰뚫고 있는 장성 앞에서의 위증은 곧 파면을 의미했다. 맞습니다. 면담을 통해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는 어떻게 취했지? 군대 생활이란 게 의뢰 그런 법이니 견뎌내라고 무마시켰습니다. 중대장의 적나라한 묵인 자백에 대대 전체가 공분으로 들끓었다. 특히 그동안 송민규 패거리에게 숱하게 당하며 보호받지 못했던 삼중대 소속 하급자들은 치밀어 오르는 화에 주먹을 꽉 쥐었다. 장교라는 작자가 병사들의 안위를 내팽개치고 폭력을 사실상 허락했다. 박민재, 넌 장교 계급장을 달 자격조차 없는 인간이다. 지아가 삼기를 박듯 선언했다. 핏기가 가신 박대위의 면전에서 즉결 처분이 떨어졌다. 현 시간부로 삼중대장을 보직 해임하고 헌병대 수사 및 군사재판에 넘긴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사단장님. 발악하는 그를 향해 지아가 차갑게 손을 내저었다. 그 썩어빠진 변명은 군사법원에서 판사한테나 해. 꺼져라. 비틀거리며 돌아서는 박민재의 표정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다. 청춘을 바쳐 쌓아 올린 군인의 길이 한 줌의 재가 되어 날아가는 순간이었다. 마침내 최상위 책임자에게 화살이 돌아갔다. 대대장 최동환. 사열대 구석에서 얼어붙어 있던 그가 기겁하며 튀어나왔다. 넷, 중령 최동환. 한 부대의 지휘 책임자가 병역 내에서 악마 같은 구타 행위가 2달이나 자행되는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방치했다. 명백한 지휘 태만이자 무능력의 표본이다. 최동환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억지로 버티며 사색이 되었다.
최중령 역시 대대장직에서 해임한다. 본 사태는 육군본부에 직접 보고될 것이며 부대 지휘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내려질 것이다. 진심으로 몰랐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애타게 빌었지만 지하의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다. 부하가 죽어가는 걸 몰랐다는 변명이야말로 지휘관으로서 당신이 최악이라는 증거다. 더 이상 추해지지 말고 뒤로 빠져라. 최동환은 다리에 힘이 풀려 뒷걸음질을 쳤다. 어깨에서 빛나던 중령 계급장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으나 이미 껍데기에 불과했다. 윤지아는 차가운 시선으로 연병장에 모인 대원들을 훑어보았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결정은 개인적인 감정과 무관하다. 최지훈의 가족이 아닌 제5보병사단 최고 지휘관의 자격으로 지시한다. 앞으로 우리 사단 내의 모든 악습과 부조리는 전면 근절된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폭행을 저지르는 자는 군법에 따라 엄단하겠다. 윤지아의 선언은 단호하고 묵직했다. 대열에 선 장병들은 일제히 동요 없이 수긍했다. 지휘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허울 좋은 경고가 아니었다. 방금 전 최고참 병사의 군복에서 계급장이 뜯겨나갔고 지휘관들이 줄줄이 보직 해임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압도적인 무력은 약자를 짓밟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이들을 감싸기 위해 존재한다. 국민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할 군인이 전우에게 칼을 겨눈다면 그는 이미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범법자다. 윤지아의 일장 연설이 마무리되었다. 훈련장은 찬바람만 감돌 뿐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윤지아가 구령대를 걸어 내려가며 바닥에 납작 엎드린 송민규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지시했다. 당장 군사경찰을 호출해 이자를 넘겨 즉각 징계위원회와 군사법원 회부를 진행할 것이다. 윤지아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간부들이 기민하게 대처했다. 송민규는 수갑이 채워진 채 무참히 끌려나갔다. 그의 찬란했던 군 복무는 물론 사회에서의 미래까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윤지아가 대열을 뒤로하고 막사로 향했다. 투스타 마크가 빛나는 철모 아래의 뒷모습은 왜소했지만 거대한 산처럼 묵직한 위압감을 뿜어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오사단 내의 구타와 가혹 행위는 자취를 감추었다. 지휘관의 매서운 눈초리가 언제나 부대를 감시하고 있음을 전 부대원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송민규는 호송 차량의 뒷자리에 거칠게 던져졌다. 은빛 수갑이 살떏에 닿는 느낌이 서늘했다. 좌우로는 건장한 헌병 부사관이 밀착해 있었고 조수석에는 분대장인 중사가 무거운 침묵을 지켰다. 군용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영창을 향해 출발했다. 송민규는 흐릿한 눈으로 차창 밖의 풍경을 응시했다. 이성이 마비된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아침까지만 해도 그는 탄약고 초소에서 위세를 부리던 실세 병장이었다. 부대 내에서 그의 위치는 특별했다. 신병들은 그의 눈치를 살피기 바빴고 초급 간부들마저 그와 마찰을 피하려 했다. 그러나 순식간에 처지가 전락하여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재판정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된 것이다. 호송차가 육중한 위병소 철문을 지났다. 송민규의 시선이 면회실 건물에 머물렀다. 불과 반나절 전 그가 건방진 태도로 윤지아를 모욕했던 장소였다. 만약 그 여자가 부대의 최고 책임자라는 사실을 미리 눈치챘다면 최지훈의 가족이 투스타 장군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뼈저린 후회가 밀려왔으나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호송차가 영창 앞에 멈춰섰다. 헌병의 손에 이끌려 내리는 송민규의 두 다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가 수감된 곳은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음침한 독방이었다. 덩그러니 놓인 매트리스와 낡은 화장실이 전부였고 작은 창문 밖으로는 철창이 덧대어져 있었다. 얌전히 있어라. 날이 밝으면 곧바로 징계위원회가 열릴 거다. 동행한 간부가 차갑게 내뱉었지만 송민규는 입을 굳게 다문 채 허공만 바라보았다. 철창문이 육중한 파열음을 내며 닫혔다. 혼자 남은 송민규는
모포 위에 엎드려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 아닌 지독한 꿈만 같았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좁은 방 안에 짙은 어둠이 깔렸다. 수감동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천장을 응시하던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계산으로 복잡해졌다. 법정에서의 구형, 교도소 생활, 빨간 줄이 그어진 채 살아갈 막막한 미래까지 끔찍한 절망감이 밀려왔다. 절망은 이내 걷잡을 수 없는 증오로 뒤바뀌었다. 최지훈. 이 사단의 원흉은 바로 그놈이었다. 그 자식이 백을 믿고 나대지 않았더라면, 평소처럼 쥐어 터지고도 입을 닫고 있었더라면 자신이 감방에 올 일은 없었다. 머릿속으로 늘 주눅 들어있던 최지훈의 비굴한 낯짝이 스쳐 지나갔다. 흠씬 두들겨 맞고도 눈물을 삼키던 그 모습. 송민규의 두 눈에 살기 어린 도끼가 서렸다. 스프링이 튕기듯 벌떡 일어난 그는 좁은 공간을 짐승처럼 서성거렸다. 이성을 지배한 단어는 오직 핏빛 복수뿐이었다. 최지훈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 이미 앞날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재판에서 실형을 살고 사회에 나가봤자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비참하게 살게 뻔했다. 이대로 허무하게 끝낼 바에는 동기어진하겠다는 결심이 섰다. 시계가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배식을 담당하는 부사관이 야식을 들고 찾아왔다.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며 식판이 들어오는 찰나. 죽은 듯 엎드려 있던 송민규가 표범처럼 튀어올랐다. 그는 무방비 상태인 헌병의 등 뒤로 파고들어 두 팔로 목을 꽉 졸랐다. 컥컥대며 격렬한 저항이 이어졌지만 단연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그의 악력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이내 호흡이 끊긴 헌병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기절한 간부를 팽개친 송민규는 재빨리 요대에서 마스터키를 낚아챘다. 문을 박차고 나온 복도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영창 건물은 본청에서 한참 떨어진 구석에 있어 야간 경계가 몹시 허술했다. 그는 숨죽여 외부 통로를 향해 내달렸다. 오로지 최지훈의 숨을 끊겠다는 맹목적인 사례뿐이었다. 그러나 맨주먹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는 달리면서 치밀하게 다음 행동을 계획했다. 화력이 절실했다. K 소총 한 자루만 쥐면 이 부대에서 자신을 제압할 자는 아무도 없었다. 오랜 군 생활 덕에 무기고의 지리적 특성과 취약점은 꿰뚫고 있었다. 평소에는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새벽 시간대에는 초소의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용하기로 했다. 탈옥에 성공한 그는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질주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칼바람을 뚫고 취사장 막사 뒤편으로 우회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라 부대 전체가 무덤처럼 고요했다. 송민규는 유령처럼 흔적 없이 이동했다. 목표물은 부대 제일 안쪽에 위치한 두꺼운 콘크리트 무기고였다. 삼중 보안 장치와 감시 카메라가 사각지대 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는 우회로를 알고 있었다. 바로 옆 간부 연구실에 예비 키박스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행정 건물 뒤편을 탐색하던 그는 고장난 채 방치된 환기창을 뜯어내고 몸을 구겨 넣었다. 불빛 하나 없는 실내에서 그는 감각에만 의존해 당직실로 스며들었다. 이리저리 캐비닛을 뒤지던 끝에 구석에 숨겨진 육중한 쇠조각들을 찾아냈다. 무기고의 봉인을 해제할 마스터키였다. 목표물 앞으로 돌아온 그의 두 손이 미세하게 경련했다. 열쇠 구멍에 맞추어 비틀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걸쇠가 벗겨졌다. 철문을 젖히고 그는 마침내 금단의 구역으로 발을 들였다. 서늘한 무기고 내부에는 병장기들이 끝없이 도열해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총기 진열대와 탄통들이 보였다. 송민규는 가장 가까운 K 소총을 낚아챘다. 손바닥에 감기는 서늘한 감촉이 그의 사리를 부추겼다. 굳게 닫힌 탄약 상자를 부수고 5.56mm 실탄을 확보해 30발들이 탄창을 단숨에 결합했다. 놀이새가 전진하며 내는 파열음이 무기고를 울렸다. 그의 얼굴에 악마 같은 웃음이 피어올랐다. 절대적인 파괴력을 손에 넣은 순간이었다. 장전된 30발의 총탄 앞에서는 그 어떤 계급장도 무의미했다. 최지훈의 머리에 총알을 박아넣고 내 목숨도 미련 없이 버리겠다.
돌아갈 곳도 희망도 없는 삶의 마침표를 그렇게 찍기로 작정했다. 무기고를 빠져나온 그의 발걸음은 곧장 의무대로 향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그 나약한 자식은 10중 8구 환자 병동에 숨어 있을 것이 뻔했다. 본부 중대 옆에 위치한 의무대 앞. 시계는 이미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불 꺼진 건물 중 유일하게 간호 당직실만 희미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총기를 쥔 손에 힘을 준 송민규가 현관 유리를 구둣발로 박살내며 난입했다. 와장창 하는 파열음에 졸고 있던 위생병이 기겁하며 뛰어올랐다. 정지. 누구십니까? 송민규는 차가운 총구로 대답을 대신했다. 사색이 된 위생병을 향해 그가 악기처럼 속삭였다. 최지훈이 입원한 방 당장 불어. 끝에 있는 입원실입니다. 사시나무 떨듯 떠는 손가락이 복도 안쪽을 향했다. 앞을 가로막는 위생병을 처박아 버리고 송민규는 병동 안으로 돌진했다. 거칠게 문들을 차례로 젖혔다. 첫 방과 두 번째 방에는 감기 몸살 환자들이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마지막 다인실 문을 걷어찼을 때 구석자리에 누워있던 최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총을 든 악마의 등장에 최지훈은 숨을 헉 들이마시며 핏기가 싹 가셨다. 조준경 너머로 지훈을 포착한 송민규가 병실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내 놈 자식 때문에 내 앞길이 다 박살났잖아. 짐승 같은 포효가 병실을 울렸다. 지훈이 공포에 질려 구석으로 파고들었지만 차가운 총구는 정확히 그의 미간을 쫓았다.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귀를 찢는 듯한 경보음이 영내를 강타했다. 국지도발 최고 대비태세인 진돗개 하나가 하달된 것이다. 순찰병이 무기고 파손을 확인하고 즉각 상황을 전파해 전 부대가 발칵 뒤집혔다. 이내 무장한 군사 경찰들의 다급한 군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다급해진 송민규는 지훈의 환자복 멱살을 거머쥐고 방패막이로 삼았다. 소총의 차가운 금속이 지훈의 귀 밑에 밀착되었다. 무기 버려. 접근하면 이 병신 새끼 뇌수를 날려버리겠다. 출입구 쪽으로 난사할 듯 위협하자 돌입하던 타격대원들의 발이 얼어붙었다. 실탄이 장전된 총이 인지를 향해 있어 섣부른 진압은 불가능했다. 사단 지휘 통제실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관사에서 취침을 준비하던 윤지아에게 청천벽력 같은 직보가 꽂혔다. 영창을 탈주한 송민규가 실탄을 탈취했다고? 네. 현재 의무대에서 최일병을 억류하고 대치 중입니다. 당직 사령의 다급한 목소리에 윤지아의 미간이 무섭게 일그러졌다. 그녀는 1초의 지체도 없이 방탄복을 챙겨 입고 지휘 차량에 탑승했다. 사이렌을 울리며 레토나가 어둠을 가르고 질주했다. 현장은 이미 군사경찰 특임대의 삼엄한 바리케이드로 봉쇄되어 있었다. 윤지아가 지프에서 내리자 작전 과장이 굳은 얼굴로 달려왔다. 타격대가 건물 외곽을 장악했으나 범인이 실탄을 소지한 채 투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지아의 시선이 깨진 유리창 너머로 향했다. 희미한 불빛 아래로 동생의 목을 조르고 있는 범인의 형체가 아른거렸다. 그녀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억센 분노가 치밀었다. 맞은편 막사 지붕에 스나이퍼를 배치했습니다. 사거리는 150m 내외입니다. 윤지아가 입술을 깨물었다. 150m면 사정권 아니지만 칠흑 같은 밤하늘에 인질범이 지훈과 살을 맞대고 있어 오발의 위험이 컸다. 총구 치워. 사격은 내가 통제한다. 윤지아의 선언에 주변 간부들이 아연실색했다. 사령관님, 그건 규정에 707 대테러 부대 교관 출신인 나를 능가할 명사수가 여기 있나? 얼음장 같은 호통의 작전 참모진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대원으로부터 K14 스나이퍼 라이플을 넘겨받은 그녀의 눈빛이 포식자처럼 돌변했다. 군더더기 없는 손놀림으로 놀이쇠를 후퇴 전진시키고 스코프에 0점을 맞췄다. 맞은편 식당 지붕에 자리 잡은 윤지아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몸을 엎드렸다. 견착을 완벽하게 마친 그녀의 오른쪽 눈이 조준경의 렌즈 안으로 깊이 빨려 들어갔다. 스코프의 푸른 렌즈 너머로 병실 내부의 끔찍한 실루엣이 잡혔다.
지훈을 고기 방패로 삼고 있는 송민규의 악랄한 자태가 십자선 중앙에 들어왔다. 그녀는 들숨을 길게 쉬며 호흡을 통제했다. 혈류가 잦아들며 주변의 소음이 완벽히 차단되었다. 사살이 목적이 아니었다. 범인의 우측 손목 관절을 타격해 방아쇠를 당길 힘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특수부대 시절 그녀가 연마했던 최고 난이도의 무력화 사격이었다. 리스크는 상상을 초월했다. 표적 면적이 동전 크기에 불과한 데다 인질범의 몸이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어 자칫하면 탄두가 동생의 뇌관을 관통할 수도 있었다. 윤지아는 시야를 리셋하기 위해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오직 스코프의 레드단만이 망막에 박혔다. 풍속 제로, 사거리 150, 편차 수정 완료. 얼음덩어리처럼 차가워진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방아쇠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흥분한 송민규가 일장 연설을 하느라 움직임을 멈춘 찰나의 틈새. 그 0.1초의 사각을 놓치지 않고 윤지아의 방아쇠가 격발되었다. 탕! 귀를 때리는 굉음과 함께 7.62mm 탄환이 칠흑 같은 허공을 갈랐다. 번개처럼 비행한 총알은 유리창을 뚫고 들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범인의 우측 척골을 으스러뜨렸다. 뼈가 부서지는 고통에 송민규가 짐승처럼 절규했고 소총이 덜그럭거리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피범벅이 된 옆자리에 지훈이 바닥으로 엎드리자마자 대기하던 특임대가 섬광탄을 까넣으며 들이닥쳤다. 피를 흘리며 발악하는 송민규 위로 방패가 찍히며 순식간에 상황이 종료되었다. 무사히 구출된 지훈이 밖으로 부축되어 나오자 지붕에서 뛰어내려온 윤지아가 단숨에 거리를 좁혀갔다. 강철 같던 지휘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동생을 부둥켜 안은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오열하는 지훈과 그를 다독이는 윤지아. 혹한의 전방부대 한가운데서 피투성이가 된 두 남매의 포옹은 길게 이어졌다. 사단의 악습을 끊어내기 위한 핏빛 사투가 마침표를 찍는 밤이었다.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계룡대에서 급파된 중앙수사단이 사령부에 들이닥쳤다. 영광급 에이스들로 짜인 합동조사단의 수장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는 철혈의 원칙주의자 정민호 대령이었다. 지휘관실에서 마주 앉은 윤지아와 정대령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정복 차림의 윤지아에게 정대령이 절도 있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본청 감찰실장 정민호 대령입니다. 전일 야간에 벌어진 무장 타령 및 인질극 사태에 대한 전면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윤지아가 담담하게 응수했다. 지휘 통제실의 모든 권한을 위임할 테니 이번 기회에 우리 사단의 썩어 빠진 적폐를 모조리 도려내 주십시오. 고강도 감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3일 내내 몰아쳤다. 수사관들은 최지훈을 비롯한 내무반원 전원을 상대로 1:1 심층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지훈뿐만 아니라 송민규 파벌의 끔찍한 가학 행위에 희생된 후임병이 무려 5명이나 더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하나같이 일치했다. 상습적인 구타와 언어폭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헌병대가 내무반을 샅샅이 뒤졌고 송민규의 개인 사물함 깊숙한 곳에서 최지훈의 필체로 억지로 작성된 반성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결정적인 단서가 손에 들어온 것이다. 부대 지휘관인 최동환 중령과 박민재 대위 역시 수사망을 피할 수 없었다. 최중령에게는 병력 통제 실패 및 직무 유기 혐의가 적용되었다. 그는 헌병 수사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저한테까지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이 넘는 부대원들의 개인 사정을 지휘관이 전부 꿰뚫어 볼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수사관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지휘관이 몰랐다는 사실 자체가 부대 관리의 실패를 증명하는 겁니다. 대대 최고 책임자로서 부대원들의 생명을 지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죠. 핑계는 법정에서나 통할 겁니다. 중대장 박민재 대위의 상황은 한층 절망적이었다. 그는 피해자인 최지훈이 직접 찾아와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음에도 묵살해버렸다. 단순한 태만을 넘어 범죄를 적극적으로 덮어준 공범이나 다름없었다.
수사관이 날카롭게 추궁했다. 최지훈 일병이 살려달라고 호소했을 때 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죠? 요즘 군대가 편해졌다고는 해도 어느 정도의 기강 잡기는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군 생활을 버텨왔고요. 과거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자랑입니까? 당신은 병력 보호의 최전선에 있는 중대장입니다. 박민재는 고개를 푹 숙였다. 장기 복무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가해자 송민규는 국군병원 중환자실이 딸린 철창방에 갇혔다. 관통당한 손목의 신경이 손상되었으나 목숨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는 양손과 발목이 침대에 묶인 채 멍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봤다. 병실 앞에는 무장한 헌병 2명이 교대로 보초를 섰다.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송민규에 대한 1심 군사재판이 개정되었다. 장소는 계룡대 군사법원 대법정이었다. 재판을 이끄는 재판장은 오랜 경력의 군법무관 출신 장군이었고 기소를 담당한 군검사는 예리한 눈빛의 중령이었다. 죄수복을 입고 포승줄에 묶인 민규가 피고인석으로 끌려 나왔다. 군 검찰이 공소장을 읽어 내려갔다. 특수폭행, 후임병 가혹행위, 군용물 탈취, 무장 탈영 및 인질억류, 상관 살해 미수까지 중범죄 혐의만 수두룩했다. 스크린에는 끔찍한 증거 자료들이 띄워졌다. 지훈의 몸에 남은 끔찍한 담뱃방 흉터, 부대원들의 자필 진술서, 그리고 의무대 유리창을 산산조각 낸 총기 난사 흔적들이 차례로 공개되었다. 피고인 측 국선 변호사는 심신미약을 방어 논리로 내세웠다. 가혹한 병영 생활의 압박감으로 인해 피고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환각 상태에 빠져 우발적인 사고를 낸 것입니다. 군검사는 코웃음을 쳤다. 초병의 동선을 파악해 기습하고 이중 잠금 장치가 된 무기고를 능숙하게 따낸 것이 우발적입니까? 이는 철저히 계산된 악질적인 군무 이탈 범죄입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던 둘째 날 피해자 최지훈이 증인석에 올랐다. 그는 마이크 앞에서 파르르 떨며 입을 열었다. 송민규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점호가 끝나면 창고로 끌고 가 몽둥이로 구타했고 끓는 물을 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제 가족들을 조롱하는 글을 억지로 낭독하게 만들며 인간으로서의 자존감마저 철저히 부숴버렸습니다. 장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재판장이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그렇게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할 생각은 못했습니까? 분명히 박대위님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송병장의 더 끔찍한 보복 폭행뿐이었죠. 시스템이 저를 버렸다는 생각에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선고 기일 당일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징역형이 떨어졌다. 군부대 내 가혹행위의 심각성과 군용물 강취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고 송민규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이등병으로 강등 및 불명예 전역 조치한다. 송민규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청춘을 교도소에서 다 썩히고 50대가 되어서야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는 사실상의 사형 선고였다. 지휘관들의 운명도 다르지 않았다. 대대장 최동환 중령은 지휘 감독 책임 방기로 인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군복을 강제로 벗게 된 것이다. 청춘을 바쳐 중령 계급장을 달기까지 20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추락하는 데는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중대장 박민재는 사건 은폐의 괘씸죄까지 더해져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게 되었다. 엘리트 장교로서 장군을 꿈꾸던 그의 야망은 철창문이 닫히며 완전히 끝났다. 범행에 가담했던 송민규의 패거리 3인방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후임들을 조직적으로 괴롭힌 죄값으로 그들 역시 징역 3, 5년을 맞고 쇠고랑을 찼으며 군적에서 영구 삭제되었다. 구출 작전을 지휘했던 윤지아 소장에게도 후폭풍이 밀려왔다. 민간인 통제선이 아닌 영내 의무대 건물에 실탄 저격을 지시하고 직접 총을 든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다. 아무리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해도 군의 교전을 위반한 탓에
국방부는 그녀를 곧바로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겼다. 계룡대에서 열린 징계위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스리스타인 군단장을 필두로 군 수뇌부 장성들이 심사위원으로 배석했다. 깔끔하게 다려진 정복 차림으로 회의실에 들어선 지아의 모습은 당당했다. 그녀의 소장 계급장도 여느 때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위원장인 중장이 헛기침을 하며 질문했다. 병력을 통제해야 할 사단장이 헌병 특수임무대를 배제하고 직접 총을 잡은 이유가 대체 뭡니까? 지아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현장 상황은 1분 1초가 다급했습니다. 무장 탈영병의 감정이 격해져 당장이라도 인지를 쏠 기세였죠. 특수부대가 투입될 때까지 기다렸다면 시신을 치워야 했을 겁니다. 제 사격 실력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법이었습니다. 아무리 과거 707 부대 에이스였다고 해도 지휘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텐데요. 인질이 제 혈육이라는 점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가족이 아닌 현장 최고 지휘관의 권한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두운 밤, 150m 떨어진 거리에서 인질의 머리에 총구가 밀착된 상황이었습니다. 웬만한 베테랑 스나이퍼도 오발의 위험이 큰 고난도 표적이었기에 제가 직접 해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위 장성들의 난상 토론은 며칠 동안 이어졌다. 마침내 최종 결과가 브리핑실에 울려 퍼졌다. 윤지아 소장의 대응이 교전 수칙을 일부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긴급 조치였음을 인정한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인질을 구출해낸 공적을 높이사 불문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지아는 속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군복을 벗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다. 참극이 벌어지고 2달의 시간이 지났다. 꽁꽁 얼어붙었던 연천 전방 부대에도 마침내 봄 기운이 스며들었다. 제5보병사단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선임들의 폭언과 폭행이라는 병폐가 뿌리 뽑혔다. 지아는 매주 예하 부대들을 돌며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모든 계급의 병사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열었다. 그녀는 훈화 시간마다 단호하게 강조했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방어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전우들입니다. 내부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다면 군대의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꼴입니다. 진정한 군인의 힘은 동료를 억압할 때가 아니라 무방비한 약자를 감싸 안을 때 발휘되는 법입니다. 장병들의 눈빛은 진지했다. 목숨을 걸고 동생을 구한 사단장의 진심 어린 조언이었기에 그 파급력은 컸다. 최지훈은 2달 넘게 성남의 수도병원에서 지냈다. 화상을 입은 손등에는 3살이 돋았으나 트라우마는 끈질기게 그를 괴롭혔다. 밤마다 송민규가 몽둥이를 들고 찾아오는 끔찍한 환영에 시달리며 진땀을 흘렸다. 다행히 전문적인 정신과 상담과 누나 지아의 지극정성 덕분에 불안 증세는 서서히 가라앉았다. 벚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 지훈은 마침내 병원 문을 나섰다.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의병 전역 판정을 받아 군복을 완전히 벗었다. 민간인이 된 그는 당분간 지하의 관사에서 생활하기로 했다.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던 주말 낮 2사람은 차를 몰아 동작동의 국립현충원으로 향했다. 그 고요한 묘역에는 남매의 아버지가 안치되어 있었다. 20년 전 서해에서 벌어진 국지도발 당시 북한군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최영호 중령. 계급장 2개를 어깨에 얹고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다 산화한 참군인이었다. 정문 톨게이트를 지나며 남매의 표정은 경건해졌다. 지아는 각 잡힌 투스타 정복 차림이었고 별자리가 봄볕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다. 말끔한 검은색 정장 차림의 지훈이 누나의 뒤를 따랐다. 위관급 묘역을 지나 장교 묘역 한가운데 이르자 육군 중령 최영호라는 글씨가 뚜렷한 대리석 비석이 그들을 맞이했다. 묘비 앞에 나란히 선 2사람은 동시에 거수경례를 올렸다. 묵념이 끝난 후 바람 소리만 맴돌던 공간에 지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빠, 오랜만에 왔어요. 큰딸 지아가 드디어 사단장이 되어서 장군 계급장을 달고 찾아왔습니다. 아빠가 걸으셨던 명예로운 길을 저도 부끄럽지 않게 걷고 있어요.
지훈 역시 코끝이 붉어진 채 입을 열었다. 아버지, 막내 지훈이도 왔어요. 군대에서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누나 덕분에 살아서 이렇게 아버지 뵈러 왔네요.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산등성이를 타고 포근한 훈풍이 불어왔다. 지아가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지우는 누나의 손등을 토닥였다. 남매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몸도 다 나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생각해둔 게 있어? 지아의 다정한 물음에 지우는 기다렸다는 듯 답했다. 심리학과 대학원에 원서를 넣어보려고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마음의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거든요. 저같이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치료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 훌륭한 꿈이네. 이 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만이 타인의 상처를 진심으로 안아줄 수 있는 법이니까. 지아의 응원에 지우는 활짝 웃어 보였다. 트라우마에 짓눌려 있던 청년의 눈동자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지아는 눈을 감고 청명한 봄하늘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아버지를 동경해 무작정 제복을 입었던 그녀였지만 이번 사건을 겪으며 군인의 진짜 사명을 뼈저리게 느꼈다.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막고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것. 그것이 계급장의 무게라는 것을. 슬슬 배고픈데 그만 내려가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누나 먹고 싶은 거요. 오랜만에 기름칠 좀 할까요? 좋지. 소뚜껑 삼겹살에 소주나 한잔 하자. 남매는 발걸음을 돌려 현충원 언덕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두 사람의 등 위로 눈부신 오후의 태양빛이 쏟아져 내렸다. 얼어붙었던 전방의 한파가 물러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 도래했다. 윤지아 사단장과 예비역 최지우는 자신들 앞에 펼쳐진 새 인생의 막을 열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재능을 오직 선하고 정의로운 곳에 쓰겠다는 굳은 다짐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부패한 병영의 폐습을 끊어낸 것은 장군의 막강한 권력이 아니라 가족을 잃지 않겠다는 처절한 사랑이었습니다. 진짜 용기와 힘은 지위가 아니라 불의를 외면하지 않는 양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또 다른 윤지아 소장이 되어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따뜻하고 가치 있는 하루 보내십시오.